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기준금리 소식이 있습니다. 금통위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5%로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배경과 향후 전망, 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대로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번 금통위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또 열린 그런 금통위여서 세간의 관심이 주목됐던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나라 성장이 작년에 1% 겨우한 성장 대비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닫힌 상황에서 일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또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2월 금통위 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점도표를 도입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연내 통화 정책이 이제 한 6개월 내 시계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적당한 물가 안정 기조에서 통화 정책을 좀 휴지기 기준금리 2.5에서 좀 유지를 하겠다. 라는 쪽의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근데 3월 달에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충격.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자원 취약국들 중심으로 통화 정책이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전환이 되면서 금리 인상 기대들이 좀 많이 과잉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기준금리 2.5 대비 국고 3년 금리가 3.5%까지 넘어가면서 금리 인상이 한 2차례 이상, 4차례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반영을 하면서 일부 우려들이 전이됐지만 이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유가에 대한 불안 심리는 우리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유가가 그렇게 쉽게 잡힐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아직까지 90불대 WTI 기준 90불대에 잡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안정 흐름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신용론, 이 유가에 따르는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까지 같이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동결을 결정하고 차후에 이 전쟁의 사태가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좀 불거졌던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도 저희는 이번 주 이 휴전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최종적으로 안정화된다고 하면 올해 통화 정책은 기존에 갖고 왔던 올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좀 안전성 있게 유지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전쟁 리스크를 반영한 추경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추경의 직접적인 효과는 한 대략 26조 원 정도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계 하위 소득자들한테 분배되면서 내수 경기가 지금 건설 투자 중심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성장률의 기여도는 0.1에서 0.2 정도. 근데 유가가 올라온 것만큼 우리 또 지금 기름값은 유가 최고가제로 리터당 2,000원을 넘기지 않는 선을 잘 방어해주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구매력이 회분될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한국은행도 2% 정도 예측했고요. 저희 민간에서도 2%를 넘길 거다 봤는데 일부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많이 보는 기관들은 1%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추경 정도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 성장률 전망이 하향 압력은 0.1에서 0.2 정도 이상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추경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효과가 일부 외환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쪽이지만 지금 코스피 오늘 또다시 이제 5,900포인트 트라이하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 안전성, 유동성 환경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지금 전쟁 위협에서 좀 벗어나면서 동결 기조 유지해주고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온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올해 한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 내에 위험 자산 주식 투자에 대한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일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이란 전쟁이 종료가 되더라도 향후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유가 강달러. 그렇다면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향후 기준금리 향방, 대내외 쪽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인상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올 정도 수준,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좀 소멸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 빠져도 당분간 뭐 원유 생산 시설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80불 밑으로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근데 80불 정도만 내려와도 금리를 올릴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연으로 우리는 통화 정책의 휴지기, 동결을 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3.75로 높긴 한데요. 지금 뭐 일부 사모 대출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고용 지표의 둔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신임 연준 의장 아직 뭐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워시 지명자가 들어오면서 하반기에 미국이 올해 2차례 인하가 컨센이었다가 전쟁 노이즈로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로 갔다가 또 이번 주에 다시 한 차례 이상 인하는 가능하다. 저희는 미국은 올해 이 분위기면 한 2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 그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 여건에서는 되게 중요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통화 정책 올해 연초에 갖고 왔던 유럽 쪽은 동결이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또 2번 정도 인하해 줄 수 있는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분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 쪽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전쟁이 약속한 2주 내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휴전과 종전으로 연결된 때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이창용 총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오늘 금통이었습니다. 향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 매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그래서 3%까지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향후 파장,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영석 내정자가 얼마 전에 이제 하는 출근하면서 기자 브리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갈 때 외환시장의 경색이나 달러 유동성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환율은 레벨이 아니라 유동성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원칙적인.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일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의 건재성을 받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올라간 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지만 그건 장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4월 넘어 5월 달까지 유가가 100불 이상 간다면 하반기에 금리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현재 그 신영석 내정자조차도 이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게 오늘 금통위의 동결의 함의이기도 하고 아마 오늘 금통위원들 중에 인상의 뭐 이런 물가 위로 때문에 인상을 주장하는 분이 있을 거냐? 아니요. 그런 분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지금 이제 겨우 마련한 이 전쟁의 리스크를 좀 빼는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신영석 신임 내정자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 안정성 내년까지 지금 반도체 주도하에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끌고 간다. 그러면 저희는 동결 기조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총재 교체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 이슈 발발 이후의 영향 때문에 오늘 기준금리 동결 그런 내재와 요인이 있었습니다. 향후 좀 지켜보자 심리는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 전략에 대해서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산 메리츠증권 연구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합니다. 오늘 환율단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이후에 좀 지켜볼 거고요. 기준금리 동결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른만큼 되돌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틀 전이었던가요? 제가 머니코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KB증권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18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에 최상단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립니다. KB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51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51조라는 이 수준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목으로도 써놨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251조로 바라본 추정치의 근거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디램이 170%, 낸드가 190% 성장할 가능성 1년 사이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251조라는 건 글로벌 4위 수준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5위입니다. 이게 245조를 벌어들이는 거고요. 구글이 6위인데 240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KB증권의 시나리오대로 251조를 벌어들인다면 6위 구글, 5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251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이 358조로 더 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올해가 글로벌 4위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 이렇게 잘 번다면 글로벌 3위까지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10만 원 더 올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KB증권은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생존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자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도 쉽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을 켜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AI한테 물어본다. AI 전환의 시대가 됐다라는 데에서도 실생활 경험에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 지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산업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산업의 특성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라고 할까요? SK하이닉스는 돈 버는 구조가 TSMC형 산업 전환 기대.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받고 후에 만들어주잖아요. 파운드리 구조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객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산업의 순전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이유가 가격의 밸류, 매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도 PER 3.1배에 부과하다라는 건데 시총이 오늘 한 730조, 711조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3사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메타, JP모건, TSMC, 글로벌 3사 평균 시총만 보더라도 시총 대비해서 38% 수준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탑 10 평균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 20% 수준밖에 안 되는 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틀 지나서 19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 설명해 드렸고요. 올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영업이익을 재차 넘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4위에서 내년 글로벌 3위 정말 기대되는 순간인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뉴욕 시장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아셔야지 또 메모리 반도체나 여타 AI 투심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AI 투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섹터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개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샌디스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9% 이상 급등했으니까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00까지 나왔습니다. 이유는 오늘 SK하이닉스 뛰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메모리 가격 상승, 삼성전자 실적 보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6% 강했습니다. 메모리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반도체주 장비주입니다. 램 리서치, AMAT, ASML 이런 부분 같이 뛰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작년 반도체 장비 매출이 15%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덩달아 뛴 흐름. 전방 산업이 당연히 좋아질 거니까 소부장 섹터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존입니다. 5.6% 오래간만에 좀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와 $1,000억 단연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거든요. 게다가 자체 AI 칩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메타. 사실 이제 메타가 한 2.6% 올라서 마감이 됐지만 S&P 500을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의 주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AI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코어 웨이브에 추가적으로 210억 달러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AI 자본 지출에 대한 의문, 과연 빅테크들은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할까에 대한 의문,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메타와 코어 웨이브와 동맹을 맺어 이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투자하겠네,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AI 투자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일례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트로픽 최근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체 AI 모델 미토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옆에 사람이 감시하지 않아도 AI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결과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 여러 가지 코드를 푸는 거 이런 부분을 입력을 시키면 끝까지 알아서 한다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안전 우려가 있어서 모델 공개를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사실 오픈 AI 2019년 챗GPT 2 이후에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안전성을 우려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형식적인 기술이라는 건 느낌으로 좀 아실 겁니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점심을 싹 다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공포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신기술이 나오고 혁신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 모델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에 모델을 구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모델을 개발해 주세요. 이런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외주 형식으로 맡기는 거. 그 30년간 황금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입니다. 오후 한 2시 30분 TSMC의 매출이 공개가 됩니다. 3월 매출에 따라서 이 반도체 지형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탄력을 붙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련의 흐름들 좀 정리해드렸고 살아난 투심에 대한 배경까지 종목마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 레바논과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훈풍 타고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 지금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5,900선까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종목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중동 리스크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었죠. 외국인의 지금 지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거래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 2.7%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전전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튀어오른 바 있습니다. 오늘도 외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이어지는 TSMC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함께 모일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3.61% 거의 4%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내놓고 또 SK하이닉스는 200만 원으로 내놓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영업이익 3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이렇게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 흐름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3% 가까운 급등세,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 관련된 실리콘 커패시터와 ABF 기판을 동시에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기가 유일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지금 휴전 합의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일어나면서 시장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방산주까지 올라줍니다. 어제 K9 자주포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차 공급 계약인데 핀란드의 기존 계약 대비해서 4배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3%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9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지금 5%가량 급등 중인데 천공2 모멘텀 앞으로 종전이 되더라도 중동 쪽에서의 수출 무기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방산 쪽으로 주가 상승 탄력 좀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LG 이노텍도 6.89%가량 오르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시세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도 좋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1.81%가량 올라주는데요. 지금 HD 현대중공업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선을 건조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오늘 일단 주가 흐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죠. 삼성중공업도 2% 가까이 올라줍니다. 화학업종도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오늘 철강 금속업종도 좋습니다. 고려아연 5% 넘게 올라주는데요. 미국 관세에 대한 위협 조금은 사그라들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철강주들 올라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풍산은 좀 빠집니다. 풍산과 풍산홀딩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탄약 사업 부문 인수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풍산홀딩스는 거의 20% 가까운 낙폭을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도 일정이 좋은데 특히나 은행업종들의 이자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은행업종, 은행 3사 일제히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장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테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PSK홀딩스가 5% 넘게 튀어오르고요. 동진세미캠도 무려 10%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습니다. 다만 소부장단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가까운 낙폭 가져가고요. ISC도 일단은 8%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통신 관련된 종목들 튀어오릅니다. 대한관통신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 관련된 모멘텀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작용합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이었죠. 앞으로 광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AI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 2월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통신 관련주들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주가 오름에 따라 광통신,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일단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은 하락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2%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ADC 관련해서 월드 아마케에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만 오늘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 제약바이오 단에서 확인됩니다.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900선 돌파했습니다. 5,903포인트까지 회복한 상황이고요. 오름폭 지금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4% 가까이 올라주면서 1,090선 회복했고요. 코스피 200 무려 2.4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좀 팔았는데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환율도 좀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돌아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7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1,000억 넘게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만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도 출회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장 초반부터 코스피를 잠깐 팔 때에도 코스닥을 사들였고요. 매수폭 계속해서 늘리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만 1,400억가량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90억가량 소폭 순매도고요. 개인은 1,000억가량 매도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수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최근 이런 부분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마침 한국투자증권에서 딱 맞는 레포트를 내놓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뭐냐면 최근 외국인 보면은 현물, 선물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선물에서 순매도를 확 줄이면서 며칠간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팔았던 게 줄어든다,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 시장의 순매도를 줄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욕 시장에서 상장된 한국 ETF가 있고 티커명 여기다 써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60억 달러 정도 올해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시장에 상장된 ETF로 봤을 때 순위가 꽤 높습니다.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쭉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주춤 한 3월 중반부터 이런 부분이 좀 시작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거는 올해로 봤을 때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54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형 펀드로는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54조 올해 순매도하고 있으니까 좀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해외의 연기금이나 해외의 국부펀드 이러한 세력들이 주식을 리밸런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포트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 만큼 샀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 매도의 측면이 있고 매수의 측면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세력을 보면은 연기금 중심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인데 이쪽이 이제 해외 연기금 비중이 높은 국부펀드 의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팔리는 거죠. 결국 리밸런싱을 하는구나, 포트를 조정하는구나. 살 만큼 샀으니까 한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매수하는 주체는 뭐냐 봤더니 아일랜드가요. 한국 주식 순매수 1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ETF 자금 역시나 해외에 들어오고 있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네. 한국 ETF로 이렇게 자금되고 있는 게 맞네.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고 있는 거 맞네. 이런 부분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에서 포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담을 만큼 담았으니 한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중순부터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향후 방향성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바 이제는 외국인 매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선물 시장의 자금 유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보시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기아, 오늘 그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13개의 국내 증권사가 기아의 인베스트 데이 이후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얘기만 해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를 크게 변동시킨 데는 없었습니다. 다 뭐 고루고루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었고 일단 다올투자증권의 그 부분을 좀 보면 역시나 이제 밸류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있고 전기차 판매 급등세는 뭐 지속이 될 거고 안전 마진 또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베스터데이 개최한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많이 못 가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3, 4%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걸 보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로봇이나 그런 부분은 피지컬 AI 튈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 이후에 매물 나온 거,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그 기대감 너무 올랐던 것이 정상화되는 수준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아가 갈 것이다. 결국 기아가에게 그 궁금했던 거는 피지컬 AI 시대에 기아가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투자자들에게는. 근데 결국 투트랙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촬영 SDV라고 하는데 그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명확히 했다라는 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사 나오는데요. 2030년도까지 글로벌 판매량 한 413만 대 정도 좀 출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는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라고 이제 현대차 자회사 계열 아시죠? 거기에서 2029년 2만 대 이상 거의 3만 대 가깝게 좀 양산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어쨌든 로봇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 중요한데 그 현대차 미국 공장 배치 추진하겠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볼 것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좀 확인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공급망 구축 이런 부분을 순항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올해 말 공급망 구축 완료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내년 생산 거점 주체는 명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뭔가 투자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약간 미흡했나 봐요. 그래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튀지 못하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 리포트 있을 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인베스터 데이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대폭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79,000원이고요. 기존 대비해서 25% 올려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쪽 많이 부각을 받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래간만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 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고 베트남, 중국 법인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풍력 터빈 업체 최근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전쟁통 때문에 더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하잖아요. 그런 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 뭐 생산성이 지연된다, 그리고 해상풍력 수주가 좀 안 되고 있다, 공백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보조금 종료 이전에 육상풍력에 좀 집중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CS&D 수주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해상풍력 쪽 이런 부분의 수주를 받았을 때 밸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컨센 좀 부합할 영업 실적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역시나 미국 법인 생산성 이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지니까 보시고요. 앞서서 목표 주가 올린 이유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많이 뛰었죠. 목표주가 350만 원이었는데 LS증권에서 41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한 3% 정도 오르나요. 일단 글로벌 대비 성장성이 괜찮고 미국과 한국 시장 우위를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공업이었어요. 중공업 쪽에서 잘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수준은 10% 성장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순항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분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청주에 있는 공장,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효성중공업 공장, 멤피스 공장 같은 경우에 초고압 변압기 증설 이런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창원 공장에서 뭐 차단기 수출 기종이나 초고압 변압기 공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 공격적으로 캐파가 확장이 되면 수요가 높은 와중에 긍정적인 실적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했고, LS증권이 41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중공업 쪽 그리고 공격적인 캐파 확대에 있다. 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APR.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게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고의 목표 주가입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이만큼 올려잡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역시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에이프릴 스킨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얘기했고 JP모건, 시티,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 APR을 두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10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인 실적이 이런 부분. 1분기 깜짝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APR 우린 보여주잖아. 뭘? 실적을.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실적 데이터 앞으로 잘 나오는지 보시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일 동안 주가가 20% 올랐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런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올라갑니다. 주 후반입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금 물론 이제 주말에 지금 이제 뭐 이란과의 어떤 협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근데 통상 이 변수라는 거는 어떤 현상을 두고 항상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변수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다소 어떻게 됐냐면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는 지금 뭐 스톤 에이지를 만들겠다, 석기 시대를 만들겠다, 트럼프가 막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느냐? 협상 테이블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간다 안 간다, 그죠? 뭐 이런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그 전처럼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누가 입증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 삼성전자가 우리 주식시장의 얼굴이죠. 간판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인데 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완전한 추세를 살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역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보면 종합지수가 먼저 그리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되느냐, 삼성전자가 그림을 그리니까 종합지수가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종합지수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어떠냐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을 보실 때 지금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종전이 된다면은 그죠? 이제 이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재건 관련한 종목 대표적으로 뭐 GS 건설이라든지 또 이제 본장에서는 대우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 추세 라인을 그리면서 삼성전자와 하나의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퍼스텍을 중심으로 한 방산주들도 또 꼿꼿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방산주는 이 지금 현재 이란과의 어떤 종전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방산주들은 이제 각 나라에서 뭐가 생겼겠습니까? 이제 내성을 길러야 되겠다.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이 오면은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산주들은 각 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그죠? 자기들이 보충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퍼스텍이 상한가 친 것도 지금 보면 LIG 넥스원에 뭐 부품이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는데도 유독 뭡니까? 방산주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게 좀 특징적인데 조금 하나 강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비해서 이 유가 관련한 흥부석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지금 보면은 좀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특정 한 종목이라도 그죠?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 이거죠. 그 지금 시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외에는 지금 끌고 갈 만한 무조건 어떤
포지션의 종목들이 조금 줄어드는데 물론 뭐 다른 종목들은 치고받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지금 57조라는 이 수치가 그렇게 허술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5 안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보고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은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능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이 삼성전자라는 이 하나의 그 주축으로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기술력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그죠? 미국 시장도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장에도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형성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주말에 이제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포지션을 잡아서 내가 이제 뭐 하반기에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는 조금 주말에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뭐 어제 비가 와서 벚꽃이 다 졌지만 그래도 한번 등산을 하시면서 산을 보든 바다를 보든 좀 여러분들께서 힐링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가봐야 되는데 최근 그 삼천당 제약 관련한 바이오 공시 이슈 관심 많으시죠? 전략 세울 때 굉장히 꼼꼼하게 앞으로도 여러분 전략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코너에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비라고 부르며 중동 정세 통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9일 진행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비비와 통화했고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친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스라엘까지 영향권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미 대부분 동의했다며 낙관론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에 돌입했으며 첫 회담은 11일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린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헤즈볼라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며 협상은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다. 네, 그냥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삼천당 제약 사태로 신뢰의 금이 간 바이오 섹터를 알아보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주제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사태도 결국 나타나네요. 이제 삼천당 제약의 신뢰성이 결과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말하면.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시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자본시장은 신뢰를 먹고 살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5,000피를 찍고 지금 뭐 이란 전쟁 때문에 6,000피 가다가 다시 뭐 약간 보합선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5,000피 시대를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사실은 신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법 1, 3차 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거죠. 투자자들이 믿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가 사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자산인데 이번 그 삼천당 제약 사태를 보면 이제 그 부분에 금이 갔다. 특히 조금 뼈아픈 거는
원래 이제 5,000피 시대까지는 코스피가 주를 이끌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뒤로 5,000피가 넘어서 6,000피 찍는 것부터 코스닥이라는 질문을 던졌고 코스닥 시장도 그에 상응하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날 쯤 되면 이제 22대 국회가 하반기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정무위가 다시 구성이 되고 그러면 아마 자본시장법을 굉장히 빠르게 고칠 텐데 이 자본시장법의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향상과 질적 향상이거든요. 이런 이 분기점에 이 삼천당 제약 사태가 터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지명타를 입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게 저는 이번 사태의 가장 좀 뼈아픈 부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약 실적을 부풀렸다, 뭐 회사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얘기했다, 블록딜 이슈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딴 논란, 고소 그리고 기자회견 일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시는지 그런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거죠. 우리가 지금 바이오 쪽의 섹터에서 사실 가장 핫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비만 치료제 분야고 또 하나가 그 전달 물질 네, 네. 그 기술 이전 쪽이 가장 핫한데 시장으로 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훨씬 크죠. 근데 이번에 삼천당제약은 이 큰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떤 부분이 들고 들어왔냐면은 이거 좀 기술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고비가 있고 그죠? 일라일라의 위고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마운자라고 있죠. 뭐 잘 아시지만 저도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맞고 있는데 보통 한 번 맞을 때 한 달 비용이 한 50만 원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이거를 주사 맞지 말고 먹는 걸로 해결하면 네, 경구. 경구용 치료가 핫한데 지금 이쪽 시장을 터크를 보면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예가 공이 터크 만료가 203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 알짜 수익을 가만 놔두지 않겠죠. 이 특허를 연장을 시키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형제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구용이나 이런 걸 제형제를 바꾸면 요게 2038년까지 연장이 돼요. 전체 시장에서 경구용 제형제 시장이 한 20% 봐요. 그냥 15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쵸. 20% 시장을 봐도. 근데 이번 삼천단제약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근데 이 2038년까지 경구용으로 가는 제형제 시장에서는 제네릭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이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바로 우리가 그 제네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한 많은 분들은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미약품부터 시작한 걸 보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네. 이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빅파마에 팔았네. 네. 로열티 수익이 얼마 되겠네. 기술 이전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료를 어떻게 받냐면 지금까지 보면 전체 매출액의 2%냐 4%냐 이런 식으로 예상 매출액이 나오는데 이 지금 삼천당제약은 두 가지 약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경구용 당뇨 치료제에 대한 제네릭이 본인들 거냐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한 걸 확실히 밝히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는 수익 부분인데 마일스톤 부분인데 총 금액 1억 달러는 뭐 받았으니까 상관없는데 분배 비율이 문제인데 보통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기술 수출료는 전체 매출액의 몇 프로에 대한 걸 계약을 하는데 이 삼천당제약은 그게 아니라 순이익의 90%란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제 맹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이 얼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순이익은 사실은 빅파마들이 얼마든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이만큼 팔았는데 우리가 마케팅비 쓰고 이거 쓰니까 순이익 이거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면 순이익은 얼마든 줄일 수 있고 낼 수 있는 순이익이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대표이사가 나와서 전 대표가 나와서 발표했던 것도
신뢰를 가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치명타였고 네. 더 치명타는 결국에는 전인석 대표가 주가가 100만 원 넘은 시점에 내부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2,500원의 자사주를 블록딜로 매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네. 바이오 투자가 참 어렵다고 했던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도 뭔가 정보 불확실성, 공시 불이행 이거에 따른 굉장히 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보면 투자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였는데 그게 좀 깜깜이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이제 바이오 쪽에 리포트 쓰기가 너무 겁이 나. 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도 잘 몰라요. 잘 물론 몰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사실은 기술의 깊이가 당연히 모르겠죠. 바이오 연구한 전문가가 만큼. 아니니까 연구만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술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번에 보면 이 사태에서 한 모 정권사 애널리스트를 고소 고발을 했고요. 네. 블로그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약간 우려스러운데 그 정보를 반론을 제기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의 독점성이 너무 커서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너무 협소한 부분이 첫 번째 가장 큰 구조적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한 용감한 거래소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그 공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정규 공시가 사실은 두 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정규 공시는 일정한 포맷, 형식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언론 공시는 이 규제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에 건도 보면 특히 바이오나 제약 이쪽을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규 공시보다 언론 공시나 언론 기사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어차피 모르는 건데 언론 쪽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언론 쪽에서 또 기사를 쓸 때는 굉장히 핫하게 쓰죠. 네. 당연히 조금 그렇겠죠. 자극적인 그렇죠. 부분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정규 공시보다는 언론 쪽으로 흘리는 게 주가에 훨씬 반향이 크니까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 전 두 가지 맹점,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정도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아주 커지면 한국 거래소나 공시 쪽에 바이오 전문가 한 사람 정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공시가 올라왔을 때 1차 정도 스크린을 할 사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게 맞는지 한번 이번에도 보면 삼성제약이 이야기하는 그 기술 분야에 이미 그 기술을 대만 쪽 기업에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만 쪽의 기술 전문가가 이미 대만 내에서 타이완 내에서 이미 고소 고발된 상태예요. 이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검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느 공시를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시자료 잘 안 보시죠. 대부분 언론 기사나 HTS나 다른 정보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인 요번에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 불투명한 공시 그리고 계약 부풀리기 관행을 이 두 가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를 조금 고치면 좀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삼청단 제약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콘텐츠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문화를 좀 개선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콘텐츠를 해드리는데요. 결국 제2의 삼천당 제약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금감원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조만간 바이오 공시 개선 이런 부분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느냐 그리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사실은 회의를 했죠. 타스크 회의를 했는데 이제 메인은 이겁니다. 우선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집중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를 하려면 지금 금융감독에서는 감독 측에서는 이 정식 공시를 피하고 호재성 공시를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은 정식 공시를 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시장은 아직까지 다른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호재성 공시나 언론 공시보다 정식 공시를 한 번 더 좀 보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신약 개발 계획만 가지고도 뭔가 막 발표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실제 역량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갭을 줄여주는 것은 저는 정부 당국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도 보면 실제 이 기술이 자기 기술도 아니고 대만에서 가져온 기술은 자기 기술인 것처럼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말수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좀 부풀리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라는 이름을 대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괴리를 줄여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이번의 보완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공시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고 네. 언론 공시에 대한 이 시차를 줄여주는 게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 기술 부분에 대한 부풀리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막을 것인가가 이 두 가지가 이번에 타스크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천자 제약의 주가 급등락 굉장히 심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투자들도 굉장히 마음 상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벌의 방법과 수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 이런 쪽에서 이런 걸 사실은 역이용하는 거죠.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이거 뭐 정정공시하면 돼. 그리고 문제 있으면 뭐 또 정정공시하면 되지. 기자회견 하면 되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처벌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 처벌 수위면 앞으로도 삼천당 제약 같은 사태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어떤 기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굉장히 정보 기밀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과도하게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는 결국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사실 대표적인 없는 건 알테오젠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테오젠 사태는 사실은 기술 문제는 아니었죠. 알테오젠 사태는 보면 그게 이제 1월 달에 일이었는데 신한투자증권이 한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20%까지 폭락을 한 적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기술 수출 로열티를 원래 시장에서는 4, 5%를 예상을 하고 막 뛰어들었죠, 투자자가. 그런데 나중에 까고 보니까 2%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술 정보보다는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도 나오는 문제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은 물론 밝힐 수가 없죠. 네. 그런데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오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제약도 보면 우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기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은 전혀 오픈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대만 기술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만 기술도 이미 대만 국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소송에 연루돼 있는 문제. 이런 걸 오픈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사기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계약 거죠. 상대방하고 컨피덴셜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오픈할 수 없다면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도 이번에도 보면 그런 이유로
오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바이오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어제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신뢰를 잃었던 게 저는 가슴이 아픈데 ETF 시장입니다. ETF. 지난 네. 일주일 같은 기간에 미국 바이오 ETF는 평균 주가가 40% 올랐어요. 30%. 근데 우리나라는 요 기간 ETF가 20% 하락했습니다. 예. 기업 실적이나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신뢰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당 제약과 별도로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실적 되게 좋을 거라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실적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향후로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희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보완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까가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이지 어떤 바이오 기업 전체의 업황이나 기술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바꿔야 되고요. 일례로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3, 4세들이 바이오 기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업황이 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관건은 정부 정책 당국에서 이 자본시장에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를 어떻게 보완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TF가 만들어졌으니까 빠르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빨리 발표해 주는 게 지금 당장 ETF 투자하신 분들에게 수익률을 회복시키고 투자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코스닥 1000이잖아요. 네. 근데 3000 목표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가는 길목에 바이오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이오 그리고 K바이오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000당 제야 이슈를 빌미 삼아서 감안해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 좀 생기네요. 네, 그래야지 맞습니다. 바이오 강국이든 코스닥 3000이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좋게 보면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바른 문화 형성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요구하고 고치려 하는 그 안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위한 주시장 형성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바이오 투자 공시 제도 근거 마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신형 SUV 개발에 착수했다. 모델 3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 저가 경쟁에 본격 진입한다. 이번 차량 길이는 약 4.28m로 기존 모델 Y보다 작고 무게도 약 1.5톤 수준으로 경량화됐다. 배터리 용량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행거리는 일부 희생하는 구조를 택했다. 가격 전략이 핵심이었다. 현재 37,000달러 수준인 모델 3보다 더 낮은 가격이 예상되며 테슬라는 보급형 시장 확대를 노렸다. 생산은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모델2 철회 이후 전략 수정이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중심 전략을 강조했지만 로보택시 확산이 제한되면서 다시 저가 모델로 방향을 전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비라고 부르며 중동 정세 통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9일 진행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비비와 통화했고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친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스라엘까지 영향권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미 대부분 동의했다며 낙관론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에 돌입했으며 첫 회담은 11일 이슬람 아바드에서 열린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헤즈볼라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며 협상은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오늘은 별일이 없었네요.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그렇죠? 자,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하필이면 우리장 열릴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도 못 누렸죠. 자, 오늘 솔직히 그 어제 못 간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최강으로 나왔던 날도 그렇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급등했을 때도 우리는 온전히 못 누렸잖아요, 지금. 자, 오늘은 다행히 뭐가 안 나오는데 지금 또 장중에 뭐 안 나오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쵸? 또 무슨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또 갑자기 또 느닷없이 또 후티 반군 튀어나와가지고 홍해 봉쇄 나오고 이러면 또 골치 아픕니다. 지금 마이너스 저항되니까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삼전 SK하이닉스는 지금 이거 신고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샌디스크 지금 신고가 갔습니다. 자, 오늘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자, 오늘 삼성전기가 지금 10% 오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10% 오르고 있어서 상승률 상위에도 지금 들을 정도거든요. 지금 거래소 상승률 상위 18위 안에 지금 1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우선주는 더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사실 7위에 있는 저 인버스 레버리지는 저거 빼야죠, 저거 지금. 17원짜리 저거. 17원짜리 저거 뭡니까? 저거 빼고 그리고 태양금속 우선주 뭐 이런 거 빼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률 상위 10위 정도 되겠죠. 대상홀딩스 우선주, 태양금속 우선주 저런 것들 빼면은 왜그 섭섭해 저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빼냐면 소형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기 10위 정도 됩니다. 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요즘에 뜨겁죠. 삼성전기가 뜨거워요, 지금.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고 반도체 기업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그중에 지금 HBM으로 떴잖아요. D램을 수직으로 쌓은. 원래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잖아요. D램은 그 선폭의 미세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노 경쟁하면서 10나노, 9나노, 2나노 그게 선폭이 얼마나 좁은가거든요. 그게 이제 D램이었고 근데 D램이 그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위로 쌓기 시작한 거고 원래 낸드 플래시는 위로 쌓았죠. 낸드 플래시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고단화. 그러니까 D램의 미세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 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두 개 아이템이 낸드 플래시가 원래 고단화라고 단층을 높게 쌓는다고 해서 뭐 128단, 256단 막 이러잖아요. 그게 층이잖아요. 128층짜리, 256층짜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D램 낸드 플래시가 지금 굉장히 태부족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원래 D램만 모자랐었는데 맞죠? 근데 지금 워낙에 공간이 데이터 저장할 공간이었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끌어당겨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가 저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D램 낸드 플래시를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삼성전기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 노트북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그 노트북 안에 들어갈 때 노트북의 메인보드라고 하죠. 그 메인보드랑 반도체를 연결해줄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던 라디오 같은 거 뜯으면 나오는 초록색 기판. 그게 PCB거든요. PCB 초록색 기판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랑
PCB 기판하고 노트북이라든가 가전제품의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제일 크잖아요. 그걸 바다라고 치면 이 삼성전자는 하천, 메모리 반도체는. 그 이어주는 한강이에요, 얘가. 한강의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기다. 삼성전기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기가 만드는 부품이다.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수동 부품, MLCC.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기판에, 요즘에는 이제 이 기판에 아예 MLCC가 탑재되어 있어요. 옛날에 초록색 기판, 그냥 정말 우리가 판때기라고 부르면 되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정말 우스웠어요. 그냥 판때기. 판때기인데 요즘에 그 판때기가 판때기라고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예요. 판때기 안에 MLCC가 들어있어요. 이 쌀이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반도체 칩, 삼성전자의 반도체 칩하고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의 메인보드랑 그 전기 신호가 딱 연결될 때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MLCC가 해주는 거죠. 전기가 필요할 때만 댐문을 열어가지고 전기 연결시켜주고, 이게 연결이 필요 없을 때는 댐문을 닫아버려요. 전기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MLCC를 만들고 이제 기판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기판에 이제 MLCC가 이제 박히기 시작한다. 근데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향 카메라 모듈 얘네가 만들고 반도체 기판 MLCC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반도체 기판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네요. 초록색에 갈색도 있고요. 초록색에 MLCC가 탑재되기 시작한다. 그거를 임베디드 PCB라고 합니다. 자, 1973년 설립됐고 1979년 상장됐고 6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자, 그래서 초소형 고용량 소재 기술 및 핵심 공정 고도화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었네요. 그렇죠? IT용 있고 전장용, 자동차 전자장치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매출액 7.8% 증가, 영업이익 8.7% 증가, 당기순이익 2.7% 증가, 모두 올킬입니다. 자, 누적 연결 실적 똑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자, 사업 부문별 실적 개선 요인 보니까 크게 이제 컴포넌트 사업 부분,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MLCC 수요 확대 써져 있고, 여기 패키지 솔루션에는 기판 쪽이죠. 기판 고성능화에 따른 기판 대형화 고밀도화, 스마트폰 카메라 수요, ADAS, 이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수요 대응. 그러니까 이제 전장용하고 이 지금 가전제품용 이쪽 두 개로 지금 IT용이죠. 두 군데를 다 공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눈송이 분석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무제표가 아주 좋고요. 미래실적, 과거실적도 좋습니다. 자, 배당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자, 돈을 얼마나 벌까요? 삼성전기도 돈을 꽤 벌겠죠. 자, 조 단위를 벌겠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몇 조 정도 벌까요? 네, 11조 3천억 버네요. 11조 3천억 벌어서, 자, 5조 나오는 거. 이게 MLCC가 속한 그 부분이고요. 댐의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 부분이 3조 8천억 원 정도. 그다음 기판이죠. 패키지. 여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보면은 요 두 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MLCC 쪽이랑 요 카메라 모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 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저기에 MLCC랑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가니까. 자, 11조에서 이것도 좀 저기가 높네요. 매출 원가가 많네요. 11조에서 9조가 그냥 매출 원가로 빠져버립니다. 2조 정도밖에 안 났고 매출 총이익.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흐름이 결국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내가 그 돈을 버는데 필요한 뭐 교통비도 빼야 되고 그 직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옷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비용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 손에 수중에 남은 돈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딱 이렇게 남았어요. 원가를 뺐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 비용이 또 1조 5천억 원이 빠져가지고 7천억 원 정도 남아요. 비용이 어디가 많이 빠졌나. 제일 덩어리가 큰 게 요게 조금 더 크죠. 이거보다. R&D가 많아요. 6,500억. 이 R&D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죠?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연구개발을 많이 하니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 삼성전기 MLCC가 독보적이에요. 일본의 무라타와 함께. 자, 그리고 일반 관리비가 5,800억 빠지고요. 판관비는 별로 그거에 비해는 안 듭니다. 780억. 비영업 비용도 2,500억 정도 듭니다. 자, 이 비영업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요. 뭐 이것도 삼성전기도 공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어떤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어쨌든 R&D에 가장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11조 3천억 원 정도를 버는데 MLCC에서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은 7천억 원 정도 남는데 비용에서는 R&D에서 제일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어느 정도 PER을 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PER이 이거는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이 PER이 그거 외우면 안 됩니다. PER이 높아서 고평가돼서 판다. 그러면 안 되죠. PER이 높아야 인기가 좋은 거니까요. 자, 55.1배. 자, 이수페타시스를 같이 해놓은 건 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 그 3대 섹션에서 기판이 매출이 제일 적긴 하죠. MLCC랑 카메라 모듈이 많고 그다음 기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진입장벽이 그때 이수페타시스 할 때 보셨죠. 원래 이 초록색 기판 만드는 판때기라고 부를 정도로 왜 그러면 판때기 아무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MLB라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만큼 53.9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이제 진입장벽이 낮은 기판을 조금 철수하고 MLCC에 주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기판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놓은 건데 55배로 이수페타시스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호전자가 32배, LG디스플레이 26.1배, LG이노텍이 23.6배 받고 있네요.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상당히 사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얘는 아이폰향 카메라 모듈, 얘는 갤럭시향 카메라 모듈이라서. 근데 LG이노텍은 23.6배를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는 핸드폰, 휴대폰향 그 부품보다는 MLCC나 이런 쪽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LG이노텍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좀 더 인기가 많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가 이거 지금 얼마예요? 삼성전기 지금 오늘 10% 올라서 56만 5천 원인데 목표 주가 70만 원 상향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55만 원이었어요. 메리츠증권이. 근데 지금 자기가 내놓은 게 돌파가 돼버렸죠. 그래서 70만 원 올렸는데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네요. 엔비디아 공급망 강화해서 LPU가 나왔네요. 이제 앞에가 자꾸 바뀌어요. CPU, 뒤에는 프로세싱 유닛으로 다 똑같죠. PU가. CPU는 컴퓨터고 그다음 GPU는 그래픽이고 L은 랭귀지예요. 언어 모델에 특화된 거고 여기에 또 DPU란 게 넣어져. 이건 데이터.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칩을 삼성전기가 맞게 만들고 있다. 저기 ABF 기판 나오죠. 저런 거 나오고 있고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효중 삼성전기.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이 딱 다 올렸는데 다 파란색이고 딱 하나만 검정색이었잖아요. 딱 0.00. 근데 이분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전부 다 빨갛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20개 종목이 다 플러스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자, 나한테 3전은 너야. 전자 저리 가라에. 몰빵할 걸. 차 때문에 너를 던질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 내 수익은 너뿐인데. 이분 아마 지금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좀 차 구매를 미룰 수는 없을까요? 어쨌든 테슬라를 예약하셨나요? 자, 어쨌든 아쉬운 마음 올려놓으셨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는 조금 팔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 바이오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역시 또 반도체죠.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이고 세미파이브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상한가거든요, 지금. 솔직히 에머리지 422원짜리 빼면은 얘도 코스닥 상승률 12원에 딱 드네요. 26.76%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세미파이브 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 이름이 뭔가 그렇죠. 옛날에 그 그룹 이름 같은데요. 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전문, 팹리스 및 디자인 하우스 역할 통합. 여러 가지 역할을 디자인 하우스랑 팹리스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네요. 자, 뭐 하냐면 사양을 정의해주고 로직 디자인, 레이아웃, 물리적 디자인, 파운드리 위탁 생산 관리까지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 업체네요. 자, 그리고 세트 제조사 OEM을 위한 턴키 솔루션, 개념부터 배송까지 다 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반도체를 만들기보다는 반도체를 어떤 관리해주는 거죠, 공정을. 자, 이런 업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뾰족하게 약간 부메랑처럼 생겼네요. 재무제표 좋고 미래 실적은 좋은데 다른 게 좀 과거에 안 좋았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수익이 이거는 1,200억을 버네요. 1,200억 벌어서 1,000억 원 많이 빠져버리고 이제 총 이익이 190억 정도 남는데 비용이 750억이 빠져가지고 자, 비용이 너무 많이 빠지네요. 일반 관리비 350억 빠져서 일반 관리비만 해도 일단 이익보다 많아요. 그래서 적자가 560억 나고 있다. 적자 기업이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PR이 안 나올 텐데요. 자, 그렇죠. PR이 안 나와가지고 판매 비율로 했죠. PSR입니다.
가온칩스가 10.4, 세미파이브가 6.7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 지금 리스크 V라는 지금 개념이 등장했네요. 대규모 투자 유치로 데이터 센터 CPU 시장 가속화. 이것도 역시 데이터 센터 부분이군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급증해서 CPU, GPU 통합 구조의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거기서 바로 세미파이브의 비즈니스가 등장한다. 리스크 V 기반의 CPU 디자인 IP를 제공하고 맞춤형 설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얘는 IP 설계 자산 제공부터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역할까지 다 하는 기업이네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 211주. 어제 종가에서 했는데 종가 매수에 성공하셨군요. 미쳐 27,000원 왜 걸어서 세수하고 오니 이런 이미 세수하고 왔더니 팔려버렸습니다. 아쉽네요. 자, 와 드디어 상치는 거야. 눈물이 나네. 오 기다린 보람. 자, 지금 조금만 오르면 상한가니까요.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세미파이브 상한가 가는 이 종목에 올라온 글을 뽑아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었는데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성 회장 거는 너무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미소녀 이미지로 해봤습니다. 자, 세미파이브 못 사신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세미파이브에 타. 간밤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른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면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다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협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중에 5,900선 회복까지 성공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900선은 내려놨지만 여전히 전장 대비해서 100포인트 넘게 올려낸 5,879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75%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1,0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오늘 89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8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에서 3%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매매 동향 살펴볼 텐데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 4천억가량 시장을 강하게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500억가량 순매수 이어갑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잠깐 순매수를 보였는데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매도폭 확대하면서 6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1,050억가량 순매수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출하되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1,470원 선으로 내려오며 출발했는데 다시 좀 올랐습니다. 1,481원 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홀딩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탄약 사업 인수 검토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풍산홀딩스가 급락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 사업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풍산 방산 부문에 대한 인수 검토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풍산도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탄약 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전날 하나솔루션의 유증 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하면서 2조 3천억 규모의 대규모 유증에 제재가 걸렸는데요. 하나가 풍산 방산 부문에서 발을 뺀 것은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K9 자주포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 소식 전하면서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150만 원 선까지 뚫어내면서 15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주가도 유증이 지금 잠깐 정지됐다라는 소식에 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요. 4만 4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중에 20%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5% 가까운 급락세 4만 6,0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풍산의 주가도 거의 4% 가까운 하락,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99,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초점이 지정학 리스크에서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면서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광통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요. 기존 구리선 기반 통신 대비 속도와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인프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GTC 2016에서 광통신을 미래 핵심 기술로 지목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 광트랜시버와 코패키지 옵틱스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GPU 성능 향상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가 광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대한광통신은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5.32% 가까운 급등세,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7,760원 선 거래됩니다. TMC 같은 경우도 7.37% 가까이 오르면서 21,850원 선 거래되고 있고 RFHIC 주가도 7.46%가량 급등 중입니다. 광전자는 한 달간 주가가 447%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53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기가 기판 시장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기가 유일하게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컴패시터와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기판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목표가를 무려 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ABF 기판 시장에서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기판 업체 중 유일하게 수동 부품 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구조적인 차별화 요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편 삼성전기는 지난 8일 엔비디아의 그록3 LPU용 반도체 기판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삼성전기가 FC BGA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고 있는데요.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기 9%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 70만 원과 함께 오늘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56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마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MLCC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 전반이 좋습니다. 62,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2.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21만 원 선 회복하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AI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또 특히 주목할 점이 오늘 TSMC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 3월 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번 주 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은 IBK 투자증권 정경민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주고 있다. 네. 쿠션은 좀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앞으로는 이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럴까요? 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뭐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뭐 결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전과 같이 막 강한 이제 그런 속도감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제 그런 좀 주가 흐름, 지수의 흐름 이렇게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또 이제 노이즈들은 하루 이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수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이제 그런
점진적인 반등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 뭐 저의 결론은 전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0% 종전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속도감을 확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제 40조대를 좀 회복을 하는 만큼 어쨌든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5,000에서 5,500선의 박스권은 확실히 돌아선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내심 오늘 제가 5,900선 한번 지난번 3월 18일에 만들었었던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은 좀 새로운 이제 그런 좀 레벨대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고점 정도에서 좀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지수는 레벨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오늘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1,500원대, 뭐 1,550원을 뭐 걱정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00원, 1,470원대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이 이렇게 파란불, 그러니까는 이제 통행을 해도 좋다라는 신호등을 딱 켜주게 되고 오늘 외국인들의 파생 순매수, 그러니까 선물 순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파생시장에서 나타냈다는 얘기는 일단 방향타, 핸들을 정방향, 상승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한 속도감이 나오려면 ETF나 또 연기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관들이 주도주를 확 사주면서 이제 속도감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관들 쪽으로도 이게 100% 이제 종전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그냥 방향성에 맞게 그냥 좀 차근차근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이제 워낙 이제 우려감이 이제 뭐 경계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환호로 좀 바뀌면서 오버슈팅을 했고 어제는 또 이 이제 만기일 때문에 하루 좀 쉬었고요. 오늘은 그 어제 빠졌던 것들을 그대로 되돌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시장은 다시 하방을 걱정하기보다는 휴전 상황 이후에도 플러스권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곧바로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분은 또 현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된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반등하고 시장이 반등하면 어디가 제일 빨리 많이 했다라는 거는 엊그제 충분히 시장에서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좀 곁가지 같은 좀 낮은 비중에 또 전쟁을 해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만약에 포지션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일부 좀 현금화를 해서 주도 섹터로 옮겨갈 그런 타이밍을 보기 위한 뭐 현금화하는 전략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지금 역시 반등 자체는 뭐 반도체에서 워낙 좋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하는 그런 좀 매수도 좀 유효한 그런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삼성전기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정말 1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AI 섹터의 붐을 타고 많이 좀 달라진 흐름들이 보여지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판 관련주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지금 신고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거기에 충분한 펀더멘탈 개선 효과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로 뭐 저는 뭐 중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우리 이제 이 AI 생태계에서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뭐 MLCC 그리고 이제 기판 중에서 반도체 빼고 기판과 MLCC 두 가지의 병목 현상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뭐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오늘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 이제 기판 종목들의 랠리는 신고가의 영역을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으로 좀 표현되지 않나 좀 싶고요. 그게 삼성전기가 오르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LG 이노텍까지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범용성이 높은 이제 PCB 업체들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TLB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B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전방위 또 후방위 업체들 전반적으로 종속되면서 또 후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관련된 종목들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판에 대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것들, 뭐 2, 3년 동안 이수페타시스나 이제 두산 같은 종목들이 이제 MLB 멀티레이어의 기판,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판에 들어가는 구리판이죠, CCL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PCB 쪽도 범용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뭐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상승 추세는 조금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PCB마다 이제 조금씩 기능과 또 이제 전방의 업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뭐 신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고 코리아 소켓 같은 건 SK 하이닉스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 종목들을 좀 겹쳐서 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오르는데 다른 종목은 빠지고 이런 날은 거의 없어요. 오른 날 거의 대부분 같이 오르고 빠지는 날 대부분 또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범용성이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부족하면 B라는 업체에 가서도 상품 수주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 B가 안 되면 C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PCB 업체 특정해서 한 종목을 가져가시는 뭐 그런 뭐 시각도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종목군 전체가 올라오는 전체가 편승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뭐 심텍, TLB, 대덕전자 또 코리아 서키트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전방위 업체들이 움직이는 대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움직이면 그 오른 만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또 뉴스에서 좀 나왔었죠. 아마존도 AI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아마존은 칩 메이커인 TSMC나 삼성전자한테 칩을 의뢰를 맡길 거고 그 칩을 의뢰를 맡긴 곳은 그 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와 같은 그런 기판 업체들한테 또 발주를 낼 거고 이렇게 AI 생태계로 묶어져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지표성을 나타내주고 코스닥에 있는 기판 업체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기판 업체들로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더불어서 기판 관련주도 최근 많이 언급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주가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심상치 않은 흐름들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 있죠. 그래서 최근 이런 전쟁통 때문에 더 많이 부각받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차 전지가 불과 이제 뭐 2, 3주 동안은 대부분 이제 ESS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ESS에 대한 발주 수주가 나오면 향후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건 ESS와 함께 간다.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리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자극시키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제법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기아차의 인베스터스 데이에 나온 수치들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캐즘의 어떤 그 캐즘 때문에 하락하던 수치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캐치를 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리터당 한 2,000원씩 휴가를 넣어보면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네, 전기차 하다못해 하이브리드로라도 가야겠다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드는 상황이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좀 잠재적인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달에 나왔었던 데이터도 그 전년 그리고 2월 달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상승의 그런 좀 친환경 차들의 판매량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전쟁 이후에도 이 수요는 뭐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 이제 북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2차 전지 수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20% 이상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의 괴리는 아직도 좀 불편한 거는 없지 않습니다만 ESS로 만들어낸 어떤 대안적인 이제 그런 논리 플러스 우리가 그동안 좀 놓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추억이 다시 하나 둘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저는 뭐 충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반기에 뭐 주도까지는 반도체만큼의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의 한 축으로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펀더멘탈의 개선세는 뭐 한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만큼 이제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컨센서스가 모여져가는 한 5월 정도 된다면 뭐 제법 빠른 속도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셀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약간 지표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소재 쪽에 대해서는 뭐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LNF가 역시 수주를 같이 해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와 오랜 그런 좀 관계에 있는 게 또 에코프로 그룹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지표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트레이딩은 LNF나 에코프로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어제처럼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이 다른 셀 업체들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수보다 좀 높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지 않더라도 2차 전지는 뭐 반드시 뭐 일정 부분이라도 좀 관심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랠리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거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네, 네. 뭐 휴전인데도 뭐 공격은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도 고유가 지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전기차 부각받았다면 이번 주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았던 섹터가 건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재건에 대한 니즈가 있고 또 네. 원자력하고도 또 섞이고 얽히고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도 좀 봐주세요. 네. 예. 건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의아한 게 이런 재건에 관련된 건설주도 오르고 이제 또 방산에 대한 이제 그런 전쟁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방산주도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시장이 이제 전쟁 이슈를 굉장히 많이 뒤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주들은 이제 워낙 뭐 좀 저평가가 많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PBR 밸류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경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원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재건까지도 과거에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런 수주를 가졌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재건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건설은 4월 달에는 이제 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라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상당히 이제 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가격이, 경우에는 예. 네,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수치, 실적이 나오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주가의 속도가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좋은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옥석 가리기,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이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원전, 재건, 그다음에 국내 뭐 여러 가지 재건축 또 이 PBR에 관련된 그런 저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빨리 많이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한테 영감을 어떻게 던져줬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은 좀 죽을지언정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은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제 미국의 대형 원전, SMR 그리고 이제 중동과 유럽 수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저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이 재건이나 에너지 관련된 지표 종목으로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는 이제 그런 걸로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 물론 이제 엊그제 신고가를 낸 정도의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많이 빠진 이제 그런 좀 변동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원전 관련된 팀 코리아의 막내로 탑승을 한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겠고요. 하이테크 사업부는 이제 평택 P5에 이제 삼성전자의 공장을 좀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루마니아 설비 개선 관련된 이제 원전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또 수주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 팀 코리아의 막내지만 추가적인 수주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이제 트레이딩 국면으로 보신다면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보시고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과 아우의 전략이 네, 함께 약간 그런 녹여져 있는 전략이죠. 거네요. 네. 네. 자, 일단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그라들고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얻는 그런 네. 시장.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섹터, 그리고 관심주 이런 건 네. 어떤 결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좀 아쉬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뭐 제가 작년 말에 이제 팀 LG라고 이제 LG 관련된 주를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전쟁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쟁의 휴전 그리고 종전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팀의 또 다른 시리즈죠. 팀 두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두산 그룹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뭐 요즘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들 사실 야구 빼고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산 팬인데 조금 아쉬움도 좀 있고 해서요. 예. 일단 뭐 임팩트는 에너지에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같이 이제 에너지 전반에 수소와 또 원전, LNG 이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상당히 좀 시가총액상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보면 이제 반도체 뭐 장비,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제 기판 들어간 CCL을 가져가고 있는 주 두산의 전자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사업부가 이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역시 저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와 에너지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부에 이제 그런 관심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 못할 곳이 이제 또 전자사업부죠. 뭐 주 두산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난 저렇게 고가 주식은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두산이 하고자 하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이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종전 이후에 이제 기계적 건설 기계나 이런 좀 기계적인 사업부의 어떤 수주가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에서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산그룹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산이 130년 정도 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계열사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기업 가치를 크게 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마치 팀 부산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조민재입니다. 계속해서 밤사이에 빗줄기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시 한번 맑게 개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은 밤사이에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 간의 협상 가능성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영향이 컸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510원대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밤사이에 큰 폭으로 또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1,470원 선 지나가면서 이 매크로적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뜨거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광통신주들 어제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시세 분출을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중동 재건주들도 요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이란 전쟁이 피크 아웃이 됐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란 본토의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이런 바레인이나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인접국들까지 현재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상황이죠. 다시 한번 기대가 많고 움직이고 있는 중동 재건주들. 이어서 방산주도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호재거리 하나를 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오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또 한 가지 나오면서 이란 전쟁과 더불어서 더더욱 방산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메모리주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2%대에서 3%에 달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밤사이에 메모리주들이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 상승했고요. 샌디스크가 무려 9%나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번스타인 측에서 이 샌디스크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더 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됐다면서 목표 주가를 $1,250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덕분에 메모리 단도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장비 마찬가지로 이 개별 호재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요 2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역사상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덕분에 이 뉴욕 증시에서부터 오늘 우리 증시까지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더 작고 더 가벼운 그리고 더 저렴한 전기차 SUV를 현재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자율주행주까지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들은 어떤 게 새롭게 나왔을지 차례대로 보시죠. 자, 우선 SK하이닉스, KB증권에서 목표가를 19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APR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는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목표가가 38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실적 시즌 시작된 거 아시죠? 이제 실적 초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켓나우 2부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